벼슬을 받은 첫날 도윤은 가장 먼저 스승이 계시는 낡은 초가로 향했다. 마루에 앉아 책을 꿰매던 이현 앞에 가서 도연은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 이현은 말없이 도윤을 끌어안았다. 굶주린 아이 하나 재워준 것뿐인데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 하룻밤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입니다. 오늘은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인 해남 땅 끝에 있는 조그마한 어촌인 송호마을에는 솔가지 섭으로 울을 두르고 쌀이바자로 삽작을 단 다 찌그러져가는 삼간초가가 한 채 있었다. 초가는 새 이형을 얹지 못한 낡은 지붕이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서 방 안에 누워 있으면 구멍난 천정으로 하늘이 보였다. 그 집에는 늙은 어머니와 연하문 살된 외아들 도윤이 살고 있었다. 어부였던 아버지는 생사를 몰랐다. 몇 해 전 뱃일을 나갔다가 폭풍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사 지낼 땅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몇 년째 가장이 부재라.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낡은 이불 한 채와 금이 간 솥단지 하나뿐이었다. 어촌이긴 하지만 다들 농사를 짓고 있어서 가을에서 겨울까지는 추수한 끝이라. 인심이 그렇게 야박하지는 않은데다 어머니가 집에서 삭바느질을 하는 덕분에 밥을 굶지는 않았다. 하지만 봄이 오고 보릿고개가 코앞에 닥치자 끼니를 이어가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어린 도윤이 먹을 것을 찾아 산이나 들로 다녔지만 소득이 별로 없어서 노상 굶을 수밖에 없었다. 원래부터 몸이 약한 데다 노다지 굶다 보니 어느 날 어머니가 끝내 자리를 펴고 누웠다. 도윤아, 오늘 뭐라도 먹었느냐? 알아 누워 있으면서도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말에 아이는 가슴이 아팠다. 행여 먹다 남은 곡식이 한 줌이라도 붙어 있을까 하고 동마다 뒤지고 다녔지만 죄다 텅텅 비어 있었다. 집안에는 쌀은커녕 보리쌀 한 톨도 없었다. 하루는 온종일 굵은 비가 쏟아졌는데 어머니의 증상이 이상했다. 숨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만 같았다. 도윤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젖은 옷자락을 움켜쥐고 의원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거지 같은 차림을 한 데다 땡전 한 푼 없으니 아무도 몸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여기저기 의원을 찾아다니다 보니 이웃 마을에 사는 선비의 집까지 가게 됐다. 소문에 의하면 여러 번 과거에 떨어지자 한양에서 낙향한 선비인데 의술이 뛰어나다고 했다. 선비의 집 대문 앞까지 온 도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빌었다. 나으리, 우리 어머니가 위독합니다. 한 번만 와서 살펴봐 주십시오. 자다 말고 아이의 울부짖음에 불시에 일어난 선비 이현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의원이 아니라 그냥 서생일 뿐이다.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냐. 그래도 아이는 막무가내였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도 간절해서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다. 집을 나설 때 집에 있는 쌀을 죄다 털어서 긁어모았다.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먹지 못해서 생긴 병 같았기 때문이다. 가서 보니 과연 그랬다. 병이 든 것이 아니라 굶어서 죽어가고 있었다. 가지고 온 쌀로 죽을 끓여서 주자 죽 한 사발을 얻어먹은 여인은 기운을 차렸다. 아침에 집에 돌아온 이현은 새삼스레 의관을 갖추고는 해남 대둔사로 주지 융신 스님을 찾아갔다. 주지 융신 스님과는 동양인데다 어릴 적부터 동무라 중마고우라면 중마고우인 셈이었다. 비록 성장하면서 가는 길이 유학과 불교라 서로 달랐지만 서로를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이였다. 가서는 아이의 집 사정 이야기를 하고는 절에서 돌봐줄 수 없느냐 하고 물었다. 주지용 씨는 두말하지 않았다. 시자를 부르더니 쌀 몇 말과 약간의 부식을 주면서 그 집에 가져다 주라고 하였다.
짐을 가지고 시자가 떠나려 하자 엽전 몇 괴미를 따로 챙겨주더니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이현이 물었다. 스님, 시자에게 뭐라고 하였소? 별일 아닙니다. 가서 눈치를 보고 형편이 되면 큰 절에 와서 공양주 같은 일을 하면 어떤가 하고 물어보라고 했소이다. 스님, 그렇게까지 고맙습니다. 주지용신이 웃으며 찻잔을 밀었다. 거사님, 차나 한잔 하시지요. 절에서 나온 이현은 읍내 약종상에 둘러 기운을 보하게 하는 약초를 약간 구매한 다음 아인의 집에 들렀다. 여인은 정신이 조금 든 것 같았다. 이현이 들어가자 몸을 일으키려 하였지만 못하게 하였다. 남녀가 유별한데 다행이다 싶어서 조리나 잘하라고 이르고는 바로 그 집에서 나왔다. 며칠 후 아이가 들려서는 어머니가 가보라고 해서 왔다고 했다. 이현이 물었다. 어머니는 어떠시냐? 다 나으셔서 조금씩 움직이시기도 합니다. 선비님 은혜를 평생 잊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가서 무언가 할 일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롭다. 내 어머니나 잘 보살펴라. 대둔사주지 스님이 공양주 일을 하라고 하셔서 몸을 조금만 더 추스르신 후에 일하러 다니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굶어 죽지는 않겠다고 모두 다 선비님의 공덕이라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 잘 보살펴드려라. 원래부터 건강하신 분은 아니니 늘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 가보아라. 이현은 방문을 닫고 읽고 있던 책으로 눈을 돌렸다. 정신을 모아 경서를 읽고 있는데 바깥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다. 문을 열어보니 아이가 아직도 안 가고 저녁을 짓고 있었다. 밥만 하는 게 아니라 된장찌개까지 끓이고 있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문을 닫았다. 조금 있으니 방문을 똑똑 두드렸다. 방문을 여니 아이가 밥상을 들이밀었다. 집에서 가져온 듯 채소로 만든 반찬도 몇 가지 있었다. 가만히 쳐다보다가 한마디 했다. 내 밥은 어디 있느냐? 소희는 집에 가서 먹으면 됩니다. 가져오느라 같이 먹자. 밥을 먹고 설거지까지 아이가 다 했다. 그 사이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너무 늦었구나. 밤새 비가 올 것 같으니 비가 그치면 가거라. 그날 밤 선비는 일부러 헌책 몇 권을 부엌 바닥에 흩어두었다. 물 마시러 새벽에 일어나 불을 밝혀보니 도윤이 부엌 바닥에 앉아 그 책을 읽고 있었다. 아니, 읽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읊고 있었다. 내가 그를 아느냐? 아닙니다. 선비님, 전에 아버님 살아계실 때 서당에 한 달 남짓 다녔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바다에 나갔다가 행방불명된 이후에는 서당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이현은 일부러 맹자 가운데에서도 어른들조차 곧잘 틀리는 대목을 골라 천천히 읽어주었다. 인간지, 성선냐, 사람의 본성이 착한 것은 그러자 도윤이 숨도 고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 읊었다. 수지 취하야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그 사이에 외웠는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 이현의 눈빛이 달라졌다. 전에 들어본 적 있느냐? 아닙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이현은 일부러 문장을 거꾸로 섞어 불렀다. 하야, 취지수유, 아래라는 것은 마치 물의 나아감과 같다. 그러자 아이는 잠시 눈을 감더니 정확한 문장으로 고쳐 읊었다. 수지 취하야. 그 순간 이현의 손이 떨렸다. 외우는 재주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재주다. 이현이 일부러 대학의 한 구절을 골라 읽어주자 아이가 단 한 번 듣고 그대로 외웠다. 몇 번 더 시험하고는 이현의 가슴이 방망이질 쳤다. 이 아이는 생이지지라 하늘이 내려준 재주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나 천재성만으로는 험한 세상을 버틸 수 없음을 이현은 잘 알고 있었다. 이현은 도윤을 곁에 두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그냥 곁에 둘 수는 없었다. 두어 가지 검증이 필요했다. 며칠 더 내 곁에 있을 수 있겠느냐? 예, 어머니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오겠습니다. 도연이 허락을 받아오자 건넌방을 아이에게 사용하게 했다. 이현이 말했다. 오늘은 그만 자거라. 공부는 내일부터 하자. 새벽녘에 일어나 보니 건넌방의 희미한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다. 문을 여니 도윤이 손이 새파래지도록 붓을 쥐고 있었다. 왜 자지 않느냐? 선생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글귀가 마음에 걸려서요. 왜 맹자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을 사람의 본성에 비유했는지 생각하다가 그 이유를 적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적은 글을 이현이 읽어 내려갔다. 물은 막아도 다시 아래로 흐르듯 사람의 선함도 가난과 고통이 눌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거두신 것도 선함이 다시 흐르게 하신 일입니다. 순간 이현의 눈이 붉어졌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처럼 글을 외우는 아이가 아니라 글의 의미를 고민하는 아이로구나. 다음 날 이현은 일부러 도윤을 데리고 읍내관아의 창고 앞을 지나갔다. 비가 온 뒤라 말리느라고 곡식 자루들이 마당에 늘어서 있었다. 도윤아, 저 곡식 자루가 몇 개나 될 것 같으냐? 아이들은 보통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힐끗 바라보더니 말했다. 30자루입니다. 어찌 알았느냐? 앞줄에 7자루가 있고 줄이 4줄입니다. 뒤에 반줄 더 놓였으니 둘을 더해 30입니다. 이현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나왔다. 보지도 않고 셈을 하다니. 도윤이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바닷가에서 그물 엮을 때 아버지가 줄과 코 수를 이렇게 헤아리셨습니다. 이현은 그제 알았다. 아이의 재주는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했지만 삶 속에서 길러지기도 했다는 것을. 그날부터 이현은 도윤을 정식 제자로 삼았다. 밥을 같이 먹고 그를 가르치고 때로는 장작을 패게 하며 몸을 단련시켰다. 도윤은 단 하루도 게으르지 않았다. 병약했던 도윤의 어머니도 대둔사 공양주로 있으면서 점차 건강을 회복했다. 무심한 세월이 흐르고 흘렀다. 도윤은 이제 그를 잃는 수준을 넘어 스승과 함께 역사를 논하고 백성의 고통을 걱정하는 청년으로 자라났다. 그렇지만 이현 선비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는 터라 가난의 그림자는 쉽게 거치지 않았다. 종종 쌀이 떨어졌고 그때마다 이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을 팔아 끼니를 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다. 거지 새끼 하나 들여다 집안 망친다. 도윤은 밤마다 글을 쓰다 손에 굳은 살이 박였다. 스승님, 언젠가 이 책들보다 더 큰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헛된 말 말고 글이나 똑바로 써라. 그러나 이현은 속으로 알고 있었다. 아이가 큰 인물이 될 것을. 18살이 되었을 때 도윤은 스승의 낡은 도포를 빌려 입고 과거길에 올랐다. 초시와 복시에서 모두 장원을 차지하더니 마침내 임금 앞에서 치르는 전시에서도 장원급제했다. 조정의 대신들은 해남 땅끝 어촌에서 온 이 청년의 깊은 학식과 당당한 기계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임금은 도윤에게 직접 어사화를 하사하며 물었다. 너를 이토록 장하게 키운 스승이 누구냐? 도윤은 눈물을 머금고 대답했다. 제가 배운 곳은 한양의 큰 집도 유명한 서당도 아닙니다. 비 오는 밤 굶주린 어린 것에게 문을 열어주신 이름 없는 선비님이옵니다. 저는 해남 땅끝의 조그마한 초가에서 그 선비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임금은 도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선비의 이름을 알려다오. 선비님의 조남은 이자 현자를 쓰는 분입니다. 임금은 즉시 명하였다. 해남으로 가서 이연 선비님을 찾아서 모셔오느라. 조정에서 큰 벼슬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궁궐의 시강으로 임명하겠다. 나라의 후학을 기르는 일에 앞장설지어다. 벼슬을 받은 첫날 도윤은 가장 먼저 스승이 계시는 낡은 초가로 향했다. 마루에 앉아 책을 꿰매던 이현 앞에 가서 도연은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 이현은 말없이 도윤을 끌어안았다. 굶주린 아이 하나 재워준 것뿐인데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 하룻밤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임금이 내리신 벼슬을 거절하셨다던데 왜 거절하셨습니까? 벼슬은 나 같은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그대 같은 젊은이가 맡아야 한다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고 세 사람이 옛 사람을 대신한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네. 그 후 도윤은 어머니와 선비를 모시고 한양으로 옮겨 살았다. 도윤은 훗날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평생 청빈했으며 화려한 삶을 경계했다. 매번 비 오는 밤이 오면 도윤은 집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등불을 밝힌 채 나지막이 읊조리곤 했다. 하룻밤 은혜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법이다. 그는 여전히 빗소리 너머를 귀 기울여 들었다. 혹시라도 과거의 자신처럼 절망 끝에서 누군가의 문을 두드릴 가난한 아이가 있을지 모르기에